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의 권민정입니다. 2023년 개묘년 이제 밝은 지도 벌써 20일 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인데요. 이 설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설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랍두고 자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방송을 했던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카카오 TV에 있는 개미는 뚠뚠에서 부장님으로 그때 출연을 하셨잖아요. 제가 차트 보는 기법을 굉장히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연예인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시장이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1월에 급락을 했고 6월에 급락을 했고 9월에 급락을 했고 좀 오른가 싶으면은 급락하고 하면서 추세 반전을 하지 못하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2023년 돼서 연초에 약간 반등을 주지만 여전히 추세 반전에 지금 시그널은 없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또 불안한 모습도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올해 또 굉장히 약세로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올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고 작년에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편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노력한 부분만큼 우리가 일들이라는 게 성과가 결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노력한 부분만큼의 플러스 알파 약간의 운이 좀 따라주면 사실은 또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또 금방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간의 운이 방송을 들으시는 서울경제TV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좀 다가가기를 여러분께 기원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운이 좀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은 시장 상황일까요? 추세 반전의 시그널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당분간 이런 답답한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정도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3월 정도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분들, 마이클리슨 이런 분들은 지금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 근처인데 3,000포인트까지 급락한다. 25% 폭락이에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에는 그동안 있었던 물가의 우려, 그리고 금리의 우려, 그것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 이것 가지고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를 5%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후에 나타나는 후폭풍, 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성 급락, 의 재료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폴트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얘기. 이럴 개연성이 과거에 꼭 있었고 이번에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3월 정도면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점을 잡지 않을까. 일단 벌써 이미 지난번에 찍었던 2134포인트인가 거기가 저점일 것이다. 거기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3월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찌 생각하면 시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금리와 환율로 항상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리의 측면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까지 올렸고요. 전망은 5에서 5.25%입니다. 물론 어떤 JP 다이먼 같은 분은 6%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곳 있지만 그것은 시장이 경고하는 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것 같고요. 5에서 5.2%라면 이제 50bp에서 75bp 정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시장은 그것은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관점이 이제 큽니다. 작년에
고점이 소위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고점을 잘못 맞췄어요. 계속 작년 봄만 해도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에 터미널 레이트 연말 그렇죠.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5에서 5.25% 정도 수준으로 맞춰진다면 시장은 것은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 측면에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은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빼자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의 측면을 보자고요. 금리와 환율로 시장을 움직이는데요.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이 아래로 떨어지는, 즉 워낙 강세가 됐을 때 수급적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금 이미 고점 1,450원부터 지금 1,250원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는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주의장이 굉장히 좋고요. 그 이제 핵심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종료 또는 분식 휴전 가능성. 거기까지 네. 안 간다 하더라도 그건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화되기만 하면 결국은 유로존의 경기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떨어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위안화가 강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요번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봉쇄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것이 발표가 되고 지금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가시화되는 것은 언제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가 언제쯤 될 거냐라는 걸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춘절이 끝나고 네.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춘절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중국은 3월에 전인대가 있어요. 네. 전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하튼 위안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강세가 되면 그건 역시도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위안화와 연동하는 우리는 원하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엔화입니다. 초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던 일본의 BOJ에서 구로다 총재가 4월에 임기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네. 효과를 갖죠. 그래서 일본의 개인들은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그리고 임금이 그만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네요.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지금 정책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가고 지난번에 일드 커브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을 높였죠. 지금 우리가 녹화를 지금 12일에 하고 있는데 18일 날 일본의 BOJ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엔화가 강세가 되면 또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환율적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수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황의 전체적인 매크로는 금리와 환율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마이크로로 가면 미시적으로 보면 네.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의 이익인데 기업의 이익을 볼 때 기업이익의 그 컨센서스의 하향을 지난 3분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4분기에는 눈높이 엄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이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만큼 눈높이를 하향시켜 놨거든요. 이게 실적 발표가 언제 나느냐? 우리가 설 지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애플과 테슬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2월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분기 올해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3월 말 4월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눈높이를 굉장히 낮췄던 실적 발표, 가장 걱정을 하는 실적 발표가 1분기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적 측면에서는 반영을 했다. 환율적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이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바닥권을 찍고 네. 그 다음에 낮아지는 눈높이의 하향이 줄어들기만 하면 시장은 저점 인식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국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춘절 이후에 3월에 전인대회를 앞두고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것이 맞물어 들어간다면 아마도 저점을 좀 형성하면서 지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설 이후에 올 한 해 좀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의 입장은 3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물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이 환율, 금리, 뭐 기업 이익 측면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경제적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고용이 높아지고 임금이 좀 낮아지는 상승률 둔화 지표 속에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인플레 완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이 약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약발이 있는 거죠. 일단 주택가격 지표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나 또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거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CPI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7.1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 발표될 12월 CPI 네. 6.5 정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 되어 있는데, 그럼 나와봐야 또 알겠죠. 네. 그런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올해 고금리 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저의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3.6%에서 오히려 실업률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3.5%까지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고용 상황이 좋고 임금이 계속 좋은 상태면은 뭐가 안 떨어지냐면은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외식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는 미국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연준은 참 안타깝지만 미국인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서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소비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이 돼야지 그래야지 네. 이제 비로소 물가가 확 떨어지고 우리는 금리 정책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고통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인들의 고통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넘어서 5%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경기 침체가 되겠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경기 침체가 될 건데 또 경기 침체는 그래 아니 소프트 랜딩이래요. 하드 랜딩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가 자체가. 물가 네. 자체가.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CPI를 보면서 CPI의 헤드라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코어 CPI 얘기하죠. 네, 근원 코어 물가. CPI 근원 물가가 네. 중요하다 한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요? 하드코어다. 하드코어요? 하드코어.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만 봐야 된다. 딴 거 볼 필요 없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인들이 돈이 없어도 돼요. 그렇구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지만 이거 정상화된다. 그렇지 않기 전에는 이거 피부 안 한다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냐면요.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실업률은 3.5% 떨어졌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날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왜 상승했냐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 주머니에서 돈들이 좀 떨어지겠구나. 오히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게 쉽게 떨어질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미 올린 임금을 뭐 급격하게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임금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아마 계속 그냥 감원하겠죠. 해고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효과는 시간이 좀 흘러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용지표를 후행지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지표에서.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연준 피봇이 나오고 시장이 막 급등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너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떨어져야 될 텐데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에 따른 또 달러에 대한 향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워낙에 강달러 기조가 작년 한 해 무서웠었는데 작년 같은 강달러 현상은 없을까요?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우리 그 어떤 국가의 통화 가치는 우리 상식적인 얘기 해보자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아주 좋든지. 경제가 좋아야지 워낙 그 국가의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 가치가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지금 내년에 경제력이 굉장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리고 사실.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아시아 금융위기 네. 그런 위기가 발생될 때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대답을 주셨듯이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뭐 강서가 될 만한 좋은 조건이냐? 없죠. 그건 아니니까 달러 강세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건 우리가 가정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뭐 그걸 시스템 위기 발생할 거라고 얘기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대해서 맞으면 인기 끄는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 아주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아까 그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위안화와 유로화,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는 초강세보다도 달러를 전반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100 사이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네. 지금 10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포인트 레벨 살짝 아래에서 아마도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미국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달러가 만약에 100 안에 떨어진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1,250원인데 1,2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네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이 차트를 이제 띄워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는 거는요. 정말 위기가 발생할 때예요. 언제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잠깐,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1,300원 위로 간 것.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외환 시장과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이미 위기가 발생된 거예요. 1,450원까지 갔는데 그걸 어떻게 위기가 아닙니까? 이미 위기가 되고 찍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네. 예를 들면요. 채권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주식 시장만 바라봐서 그렇지 채권 시장에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는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그냥 완전히 다 바닥 난 거예요. 그냥 거기는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특이한 위기 상황까지 그러면 또 갈 거냐? 그건 정말 위기가 발생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네. 딱딱하니까. 얘기하면서도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의 시스템 위기, 디폴트 네.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봐 모르지 위기가 발생되는지가 모르는데 당연한 무슨 얘기를 왜 그런- 계속하냐. 계속 그걸 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가를 전망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으면서 그랬죠. 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네, 상황들이. 우리가 근데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늘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상에. 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범위 내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그걸 예따로 아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밑에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환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지수는 신고가 지수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끝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쉽지 않네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반대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범위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돌발 위기 발생하면 떨어질 거잖아. 그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뭐 얘기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사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돌발 악재가 발생이 된 시장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또 돌발 호재가 뜰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 돌발적이라는 네. 표현이 그거잖아요. 있을 네. 수 없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이 모르는 일이니까 네. 일단은 3월에 있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은 또 금리보다도 이제 기업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 실적 부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볼게요.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트레이더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공을 높은 데서 네. 밑으로 지면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운딩은 얼마큼 나올까요? 이만큼 반 나온다고 정도? 쳐요. 네. 그다음 또 떨어져요. 반의 그다음에 반 정도? 반등이 좀 더 작겠죠. 네. 그다음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지면에 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가가 막 급등하다 첫 번째 급락을 하면 거기서 사요. 왜냐면 반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이런 거래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 떨어질 때는 안 삽니다. 그건 안 사요. 그러면 물릴 확률이 훨씬 더 커요. 큰 반등이 안 나오기도 하고. 요건 굉장히 중요한 네. 주식 투자할 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LG노텍 예를 들어볼까요? 네. LG노텍 작년에 한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맨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맨날 실적이 좋대. 네. 그리고 2023년은 더 좋대. 네. 주가는 어땠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널리스트 말 하나도 못 믿는다. 못 그러니까요. 믿겠다. 전문가들 얘기 다 네. 거짓말만 한다. 니들 얘기하니까 더 떨어진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영업이익의 기울기인 거예요. OPM이 OP 마진이 네. 예를 OP 마진은 ROE가 아무튼 그 영업이익 기울기라고 그냥 통칭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어느 한 해가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 다음 해에 그만큼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2배 오른 거잖아요. 네. 20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50억에서 100억이 됐다 그 다음에 120억이 됐어요. 좋잖아요. 분명히 좋잖아요. 이익이. 좋은 건데. 근데 주가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요. 그게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가를 보면서. 네. 그 기울기의 각도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왜 잡주인 것 같은데 뭐 적자 났는데 뭐 10억 분이 20억 분이 수익이 안 났는데 주가가 막 더블 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적자 났다가 20억이 나니까 그 다음 20억에서 적자에서 20억 났고 20억에서 그 다음 해에는 만약에 100억이나 50억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막 뜨는 거예요. 그게요. 그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신다면 밑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기업 이익 질문 주신 것도. 네. 하향하는 게 요번에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반등했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의 요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뭐 8조 얘기하다가 뭐 6조 얘기하다가 5조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네. 뭐 5조 8천억 얘기하다가 네. 뭐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 4조 8천억인가 그랬어요. 결과치 어떻게 나왔죠? 4조 3천억 나왔잖아요. 오. 완전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였네요. 근데 떴잖아요. 떴죠. 왜냐? 이렇게까지 6조에서 4조 3천억까지 그 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눈높이 낮춰놨잖아요. 그 다음에 1분기는 어떨까요? 똑같은 겁니다.
100에서 50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50에서 25, 20으로 떨어지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50에서 그 다음에는 40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떨어지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터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50에서 만약에 100에서 50으로 낮췄어요. 그다음에 50에서 40으로 낮췄어요. 45에서 35로 낮췄어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막상 실적 발표를 딱 봤더니 35가 아니고 40으로 나와요. 오, 호재네요, 완전. 그러면 네. 호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실적 안 좋잖아요. 사실 안 좋죠. 사실은 안 좋은 네.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기저효과에서 올라가겠구나. 이게 주식시장이고 주가의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군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3분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기업 실적의 눈높이를 굉장히 낮췄는데 이번 4분기에 왕창 낮췄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기업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는 그 기울기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3월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1분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낮아진 데보다 기저효과에 의해서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업의 실적들을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라고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져?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 왜 올랐지? 삼성전자 뭐야? LG전자 뭐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주가의 기울기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4분기에 워낙 낮춰놨기 때문에 네. 그 기울기는 점차로 이제 완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기울기가 또 영업이익의 기울기와 또 한 몫을 이룬다라는 꿀팁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재료에 갇힌 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단비가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여행,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향후의 중국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중국 경기에서 전망 어렵고요. 네. 중국 얘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쉽지 않죠.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계획 경제이고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네. 다만 저는 이런 각도로 질문 주셨으니까 이런 각도로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의 초고성장은 피크아웃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이 고성장을 했고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내수의 고성장을 한 번 했어요. 부양 정책을 쓰면서. 네. 그러면서 고성장을 했던 게 점차로 그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5.4%에서 5.7%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대가 많은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런데 과거처럼 그만큼의 고성장을 할 수 있냐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선진국은 고성장 합니까? 이제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성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그렇죠. 이머징 시장이 훨씬 더 고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산업 사이클을 봐도 전체적인 국가별 산업 사이클을 봐도 미국이 고성장을 끝내고 일본 고성장하고 끝내고 네.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고성장 시대 지났잖아요. 끝났죠. 저성장으로 가잖아요. 네. 그 중국은 고성장했다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거고 지금 작년에 가장 고성장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아. 무려 8.02%.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은 더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미 그 단계를 지난 곳은 고성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고성장은 피크아웃 쳤다라고 보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일단 하이테크는 미국과 서구권 유럽에서 견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고성장을 바라보면서 중국 시장이 옛날처럼 급등하고 우리 시장도 뭐 전 세계 시장이 따라가고 이렇게 바라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이 잘만 해나간다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을 잘 치고 네. 잘 마무리되고 경기 부양 정책을 잘 한다면 네.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서 올라오면은 이걸 상충시키면서 소위 그 큰 폭의 하드 랜딩을 막을 수가 있겠죠, 중국이. 네. 그런 부분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국 경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지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제조업 부양 정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화학 이런 게 그 무거운 대형주들이 10배 주식이 떴죠. 아. 걔들이 거기에 중국 집중적으로 돈이 덕분이군요.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을 언제 했습니까?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하는 동안 네. 우리나라 아르모레퍼시픽, 뭐 제약바이오, 건자재 다 10배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그게 중국 때문에 그랬잖아요. 즉 중국은 시장 사이즈와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한다든지 화장품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우리나라 섹터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아.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바라기보다는 올해는 여튼 간에 월가 아이비들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적에서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5.4에서 5.7%까지 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 세계 경제를 계속 하향 다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엊그저께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에서는 5.4에서 5.7% 올렸습니다. 오히려 올렸어요, 중국은요. 이렇게 좋지 않은데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어떤 쪽에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느냐 그 산업이 딱 찍히잖아요. 네.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인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섹터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중국이 뭐 봉쇄령 해제하고 뭐 이러면은 맨날 사는 게 화장품하고 카지노하고 호텔주하고 여행주 이런 거 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콘텐츠도 있고요. 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컨텐츠도 있고 그동안에 중국이 빅테크 규제하면서 또 한 번 죽었던 데가 어디냐면 게임이죠. 반도체도 반도체, 있습니다. IT도 있어요. 네. 그러면 IT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냐? 아, 중국 관련주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인대회 때에 이 섹터나 테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2007년도나 2015년도처럼 그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희망회로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되면 좋잖아요. 우리 모두 다 10배 가는 종목 10배 얼마나 간다는데.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그냥 서로 바라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분석 안 하고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기대는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자라는 네, 의미입니다. 꿈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네, 2022년 상반기에는 또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네. 테마가 네네.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좀 하반기에 조정을 받는 섹터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는 또 증시의 주도주로 부각이 됐다가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다른 섹터 괜찮은 섹터 있을까요? 일단 태조 이방원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성장 산업 맞습니다. 네. 근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당장에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경기가 안 좋을 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투자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 저금리고 경기가 좋을 때 부각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후퇴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주춤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가 쏙 태양광을 됩니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경기가 좋아야 네. 잘 가는 종목. 조선은 네. 우리나라 조선주는 경쟁력 있고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주가 움직임은 수주 모멘텀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주가 그 뉴스 보시면은 뭐 네. 전 세계 우리나라가 뭐 작년까지는 되게 좋았지 뭐 않습니까? 수주를 뭐 얼마큼 네. 했다느니 전 세계 1위 했다느니 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수주 모멘텀을 떴다가 나중에 주가가 다 빠져요. 왜 빠지냐면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은 좀 한 2, 3년 뒤에 온다고. 2, 3년 뒤에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부실 수주도 있고 또 돈도 떼먹히고 떼먹힌다? 떼먹힌다. 네, 떼먹힌다. 네. 그래서 이익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익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수주로 막 움직일 네. 때 그렇게 네. 해야 되고 실제로 이익이 따라오면 정말 금상첨화 좋은데 이제는 그러면 네. 아니겠네요. 이익 실현의 구간 아닙니까? 점점? 이미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제 보고서를 보면 조선 쪽 관련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번에는 이익이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자고요. 늘 그랬거든요. 이거 좀 이익을 확인해 보면 만약에 조선주의 이익이 따라오면 정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익이 늘 못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는요. 방사는 여전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이 아니고 대만, 트리키에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해서
국지전 또는 이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산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움직임은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있긴 한데 저는 방산 쪽은 테마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테마와 주도주는 구분을 잠깐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주도주는요 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갑니다. 네. 여러분 삼성전자 주도주가 될 수 있잖아요. 반도체 주도주 될 수 있죠. 네. 바이오 주도주 될 수 있죠. 네. 2차 전지는 원래 안 됐었는데 지금 주도주 될 수 있죠. 네. 왜요? 얘들은 이익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시장을 얘들이 뜨면 시장이 뜨잖아요. 근데 방산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산주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면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기화가 쉽지 않군요. 네, 그래서 방산주는 테마로 거래하시는 것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원자력 있잖아요. 네. 원자력도 태양광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신재생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원자력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네. 원자력 지금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력은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 지금 좋지 않아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정말 중동이 엄청나게 중동 지역에서 오일머니들이 원자력 발전소 준공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얼마큼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 아, 네, 비중에 캐치- 또 문제가 있군요. 캐치 마크를 가져요. 왜냐하면 네. 이거 뭐 러시아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다 전부 다 들어가는데. 중국도 하고 다 하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하고 친할까요, 우리하고 친할까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 아니면 측면에서 미국하고 친할까요, 우리하고 친할까요? 물론 걔네들 주고 우리는 그냥 조금 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그냥 그 K 팀을 꾸려가지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네. 잘 됐으면 물론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장은 사이즈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냥 말만 우리 네옴시티 있잖아요. 그렇죠. 네옴시티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꽤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뉴스를 보면 항상 네. 뭐 말로만 뉴스에서는 계속 그랬는데 네.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중국 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하고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네.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를 같이 동반해서 테마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네. 또다시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원자력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차 전지 지금. 왜 네. 2차 전지가 중요하냐면요. 2차 전지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굉장히 이익 성장 섹터로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반도체보다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관심을 갖는데 요즘에 좋지 않죠, 주가가. 아까 좀 말씀하신 떨어졌죠. 대로.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조심하라라는 보고서 뉴트럴 나왔어요. 중립 나왔습니다. 중립이라는 얘기는 매도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까지 주가 이미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 영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테슬라. 근데 테슬라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테슬라는 CEO 리스크가 더 크고요. 그리고 중국 네. 리스크가 더 컸습니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LG 에너솔루션이 1월 27일 날 보호해소가 풀립니다. 네. 1월 27일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1월 27일로 기억하는데 네. 작년 1월 27일 날 상장했어요. 딱 1년 되는 날이네요. 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소위 오버행 이슈,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LG 에너솔루션.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막 맞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 떨어지니까 우리 시장은 굉장히 우리 개개인 여러분과 저희 모두 개개인은 우리 에코님도 그렇고 현명하죠. 근데 군중은 우매합니다. 네. 군중은 우매해요. 네. 개개인은 개인이자 현명한데. 군중인데요. 네. 그런데 LG 에너솔루션은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어. 네. 그래도 그냥 2차전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렇죠. 움직입니다. 네. 그게 주시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2차 전지를 더 떨어뜨리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장돌맹이 같으니까 이론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전기차 침투율이 50%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 증설을 했다라고 해요. 네. 전기차가 침투율 50%라는 건 어떤 거죠? 전 세계에 전기차가 50% 차가 다 50%라는 그러니까 다 전기차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이게 침투율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30% 됐어요. 계획 경제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기울기 얘기했죠. 거기까지 빨리 가더라도 그 뒤부터는 더디게 가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근데 이미 50% 증설하고 50%가 증설했을 때 이익이 얼마큼 나는 것까지 반영하고 주가가 이미 달려왔지 않냐. 이제 여기서 더 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사실은요. 네. 그런데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요. 주가가 벌써 20% 30%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못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사서 또 오르고 올랐다가 이거 너무 고평가에 그러면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스권으로 그렇게 가면서 간다는 박스권이지만 레벨업이 되겠죠. 아, 왜냐하면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점진적 우상향. 박스권을 네. 있다가 위로 쳤다가 박스권을 갔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 안에서 진짜가 나타나겠죠. 진짜가. 예를 들어서 완성품 메이커라면 LG엔소, SDI, 뭐 SK온이 있지만 그거 뒷배경에 있는 옛날에 반도체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실제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르는 5배, 10배씩 가는 소부장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훨씬 많죠.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LG엔솔이 아니고 소부장 기업. 소부장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진짜가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 이후에 좀 주목할 변수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다음에 본격적인 강세장, 뭐 많은 분들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는데 어떻게 좀 전환을 예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시간이 많이 지나군요 벌써. 네. 마지막으로. 예. 네. 일단은 뭐 설 지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31일 날 1일 날 FOMC 회의잖아요. 이번에 뭐 2월 달에 나온다고 그런 건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 홀수달이 하는 겁니다. 걔네는 1, 3, 5, 네. 7, 9, 10일 하고 6월, 12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월에 하는 건데 1월 31일 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월에 있군요. 2월 1일 날 나오는 거예요, 네. 발표가. FOMC 회의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78% 확률로 25bp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bp. 요번에 25bp 나오면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50bp 나오면은 4.5%에서 50bp 5%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터미널 레이트보다 올라갈 수 있어요. 5.5%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겠네요. 시장이. 네. 근데 요번에 25bp 올라가면 맞구나. 5.25 이상 못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가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방송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주요 종목들이 전부 다 이 수석 지나고 나서 네. 곧바로 그 주에 발표합니다. 네. 실적 애플하고 발표. 테슬라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하고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 나스닥 떨어뜨린 거는 거의 대부분 애플 테슬라가 떨어뜨렸어요. 지난 12월에. 그랬죠. 왜 그랬냐? 중국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랬던 그랬죠. 거거든요. 네. 그 뚜껑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설 지나고 나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뻔히 알았어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봤지 않습니까? 네. 안 좋은 걸 만약에 주가가 반영했으면 네. 안 좋게 나와도 뜰 거예요, 주가가. 근데 만약에 주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 반영하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더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안 좋게.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게 나왔는데 빠졌다 그러면은 비로소 주가의 바닥권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고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아마존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들의 이익의 바닥권을 판단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황이 바닥권을 터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이게 끝나는 게 설 지나고 나면은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그리고 2월 1일 날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2월 달에는 개별 종목장이 좀 될 거고. 네.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번 1분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분기에 바닥이 진짜 이번에 바닥인지 아닌지 이걸 모색하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점에서 바닥권을 좀 형성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마 실적 개판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폭락할 거야. 네. 그래서 이때 폭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과 판단은 네. 본인들이 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일단 2월 1일까지는 좀 관망세로 봐야 되겠네요. 실적 발표도 봐야 되고 이 FOMC 결과도 봐야 되고. 나는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부분이니까요. 싫다. 네. 나 그리고 이런 저는 변동성은 그런 난 입장인데요. 싫다. 네.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더 입장이세요? 기다려야죠. 더 기다려야겠죠.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자산 배분 전략, 뭐 항상 현금 보유하라 작년 내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다들 어떤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국가별 자산 배분 그리고 네. 상품별 자산 배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위기가 올 거야. 이거 지금 금리 5% 이상 됐고 네. 지금 경기 침체 오면 결국은 위기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금 사야죠. 금. 금 사야죠. 금. 갑자기 뜬금 네. 금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금 사야 되는 거고 위기가 오면 네. 금 사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네. 달러 강세, 달러 베이스의 상품을 사는 거예요. 네네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군요. 부동산 쪽은 전 부동산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지만 네. 부동산이 여기서 폭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사야겠네요. 사야 되죠. 네. 가격으로 따지는 겁니다. 네. 잠깐 시간 조금 더 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가격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때, 네.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정부가 뭐 하냐?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폭락하고 있죠. 지금 가격이 네. 떨어지니까 아파트 네.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인 겁니다.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폭락을 한 거고요. 말도 안 되게 빠지면은 적정수준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폭락의 상황이 되면은 거기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대형주 사고 소형주 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니까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현금과 주식이에요. 그냥 현금하고 주식 두 가지입니다. 근데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갈 거냐, 주식 네. 비중을 많이 가져갈 거냐,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가져갈 거야 하는 종목들 있죠. 이익 기소성이 있거나 또는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알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황 때문에 빠질 거라고 해서 내가 지금 던져야 되느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고 이익 잘 내는 데들은 그렇지 잘 않고 간다. 네. 시장이 꼭 올라야지만 되는 애매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중형주 중에도 있고 대형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좀 타는 그렇죠. 것들이 정확하십니다. 네. 화학주, 뭐 철강주, 네. 뭐 은행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설 이후의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 오늘은 교보증권 박평장 이사님 모시고 올 한 해 전망을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